LH 본부장을 지낸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사 공급대책의 입법 기초 작업은 마무리하고 물러나라는 조건을 달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안한 특검을 전격 수용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시간 끌기용이라며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LH 직원들이 지분 쪼개기로 땅을 구입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필지를 채널A가 전수조사했습니다. 비슷한 쪼개기 수법이 10곳에서 발견됐는데 119명이 지분을 나눈 곳도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살 아이의 엄마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여성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이 여성의 남성 지인들을 상대로 DNA 검사를 벌인 결과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친엄마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낳은 딸은 여전히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직계 가족끼리의 모임이나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자택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직원은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고위급 간부인데요. 현재는 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택에서는 유서 형태의 메모장이 발견됐습니다.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직원은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하려 한 LH 투기 의혹 대상자 20명엔 포함되지 않은 인물인데요. 정부 합동특별수사단에서 수사나 내사 중이던 대상자 100여 명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입건된 LH 직원 중 4명이 전북 지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숨진 직원도 조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는 단어까지 꺼내들며 LH 투기의 전모를 밝히는데 명운을 걸라고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차명 투기 여부도 밝혀내라고 했는데요. 이를 밝혀낼 조직은 합동조사단과 특별수사본부 두 곳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현장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 합동조사단은 차명 거래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본인만 확인한 뒤 다음 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4,000명을 조사해 투기 의심자 7명을 적발하는 데 그치자 조사와 수사 강도를 높이라고 한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 명운을 걸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직후부터 열흘간 7번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 강도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출범한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면 사실상 활동이 끝납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9,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이후엔 경찰 조사에 협력하거나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출범 당시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과 가족, 나아가 퇴직자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할 방법이 없자 가족, 퇴직자 등의 조사를 포기한 겁니다. 이를 두고 2주 동안 보여주기식 조사만 하고 성과는 거의 없는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는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특수본 역시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건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배우자나 친인척 이름으로 했더라도 제보나 첩보 없인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수사 의뢰받은 사건을 포함해 내사나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적으로 모두 16건에 이릅니다. 대상자는 LH 직원과 공무원 등 100명이 넘습니다. 16건 중 1건이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은 LH와 국토부 직원의 배우자나 친인척, 퇴직자 등의 조사는 경찰이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도 배우자나 친인척 전수조사에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배우자와 친인척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찰의 권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계기관의 자료를 요청해 내사 등 방식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곤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선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확인하려면 정부 합동조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친인척 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이어 특별수사본부도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의 전수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준의 철저한 저인망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선거 앞두고 난감한 더불어민주당이 두 가지 돌파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검 추진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끄려는 거 아니냐며 검찰 수사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포문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열었습니다. 저 박영선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불공정한 이익 취득은 시민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3월 임시국회 협상 테이블에 특검을 올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신뢰를 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특검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특검 주장은 여론 반전을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임명과 수사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선거 이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부 특검을 할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한 염치 없는 쇼이자 물타기입니다. 특검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LH 특검은 사실상 성사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대부분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절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는 수용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2사 주택 대책 준비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밀고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말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된 겁니다. 투기 의심을 받는 LH 직원 20명 가운데 11명이 변 장관 LH 사장 재직 시절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된 점도 작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지만 사퇴 시점은 뒤로 미뤘습니다.
변 장관이 주도한 이사주택 공급대책 입법 기초작업까지만 마무리하라는 시한부 유임인 셈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늦어도 3월에는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오늘 오후 사의를 표명하기에 앞서 국회에 출석해 사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1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놓고는 여야 양쪽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들을 조사에 가면 금방 드러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수박 그달기도 이런 수박 그달기가 없다. 그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LH 사장은 변 장관 퇴임 이후 3개월째 공석이고 국토부 장관까지 사의 표명을 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성과가 거의 없었던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도 결국은 공급 대책의 속도를 내기 위한 셀프 면죄부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사 대책 때 약속한 83만 호 중 15만 호가 어디에 지어질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정부는 예정대로 4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의 1차 조사 발표 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본인 이름 말고 차명이라든가 진짜 제대로 된 조사가 돼야 되는데 20명 내외 이것밖에 지금 뭐 부조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 인정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실조사에다 셀프 면죄부만 준 것이란 비판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는 투기 연루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철저한 직업 윤리의식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불신을 털어버린 듯 정부는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다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2사 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개발 우수 후보지 선정에 나섭니다. 또 지자체와 협의 문제로 대책 발표 때 빠진 15만 호 규모 추가 신규 택지도 4월에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사전 청약 역시 그대로 진행합니다. LH 직원 투기 논란으로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강행하며 정책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4월에 신도시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에 벌써부터 투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쪼개기 거래 등 LH 직원들이 쓴 수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운을 걸고 있는 2사 공급 대책이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투기 세력을 돕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곳, 바로 김포고촌입니다. 고촌 토지거래는 작년 11월엔 30건이었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5배 넘게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토지거래가 급증하는 건 이상신호. 실제로 2사 부동산 대책 이후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도 작년 중반부터 부동산 거래가 늘었습니다. 김포고촌 역시 몇 년째 거론되는 신규택지 후보인 만큼 다음 달 추가 발표 때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 외지인들이 쓸고 간 뒤입니다. 서울도 내 지역에서 전담으로 해.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이 잘 안 나오죠. 무슨 신도시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보니까. LH 투기 의혹에 등장한 지분 거래, 이른바 쪼개기가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월에 36%, 2월엔 44%로 늘었습니다. 땅이 들썩이자 불안한 건 원주민입니다. 농사꾼들은 사실은 순진해요. 현수막도 벌고 이렇게는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는 그 사람들이 버티지 농민들은 그럴 줄을 몰랐을지. 강남과 가까운 동남권의 유력 후보지 하남 감북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 120건이던 토지 거래는 작년에 421건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게 중개업자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최근 거래의 7, 80%가 기존 땅을 쪼개는 지분 거래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없고 웬만한 돈으론 엄두도 못 냅니다. 뭐 20원 미만 가지고 사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는데 없어요.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 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근처 집 지을 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광명 시흥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가가 개발하겠다고 검토만 해도 전국 어디든 땅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저마다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긴 했는데 밝혀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 직원이 샀다는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전수조사해봤는데요. 수십 명이 지분을 나눠서 땅을 사는 이른바 쪼개기 투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한 토지를 119명이 나눠서 소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도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표시가 있고 도로 주변에는 건축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제 뒤로 야산이 보이는데요. 1454제곱미터, 440평 규모의 야산을 21명이 쪼개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다 보니 33제곱미터, 10평가량 되는 작은 면적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법인이 5년 전에 사들인 뒤 토지를 나눠서 판 겁니다. 수용하기 전에 기획부동산에서 작업한 거예요. 기획부동산에서 사가지고 지분 쪼개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쪼개기 수법이 발견됐다고 밝힌 시흥시 과림동 필지 5,731건의 소유주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소유주가 10명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추려봤더니 10곳이 확인됐습니다. 10곳 모두 딱히 용도가 없는 야산이었습니다. 11,20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119명이 나눠 소유한 곳도 있습니다. 토지를 이렇게 쪼개서 사는 건 소액으로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도시나 각종 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 몇백만 원만 투자하고도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유로 하는 거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지분대로 보상금이 나가요. 취재진이 확인한 10곳의 땅 소유주 중에는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센데 정작 그 현장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치부 최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 내내 연속집 메시지를 내왔는데 오늘 발언 수위는 특히나 셉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라.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의 친인척, 차명거래 여부 다 수사하라.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끝까지 수사하라. 명운 걸고 수사하라. 정말 명운을 걸어야 할 것 같고 이대로라면 낱낱하게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다음 주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하는 합동조사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조사 대상, LH와 국토부 직원은 물론이고요. 퇴직자와 직원들의 친인척까지 싹 조사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1차 조사에서는 14,000여 명의 LH,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진행됐을 뿐입니다. 퇴직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어렵고 수사권도 없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친인척은 경찰에 조사를 넘겼지만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합조단이 다음 주에 한다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 공기업 조사도 본인 명의 거래만 파악하는 거라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조사도 언급됐는데요. 여야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의 방법이 있지만 검찰 수사는 검경 수사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 상태고 감사원 감사는 아직 개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장의 한계도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데 그보다 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제 변창흠 장관이 일단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경질로 봐야 할까요? 형식은 사의 표명인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경질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사의 건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고 해서 당장 옷을 벗지는 않게 됐는데요. 네. 시한부 유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는데 LH 사태와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이 메시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 지을 사저부지가 최근 농지에서 대지로 바뀐 것을 두고 한 야당 의원이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한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해명과 함께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겁니다. 댓글이 1시간 만에 2,400개가 넘게 달렸는데요. 예상 밖의 글 내용이라 해킹 당한 줄 알았다는 반응에서부터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가라는 지지의 글, 영농 대통령이라는 비판의 글까지 보수와 진보, 지지층이 맞섰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썼다면서 야당을 향해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는데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최선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1호 수사로 거론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에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죠. 차기 검찰총장 물망까지 오른 이 지검장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했던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은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출국 금지 신청을 했던 이규영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공수처는 오늘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구성이 안 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성 논란을. 검사와 수사관 채용이 진행 중이라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3주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조만간 이 지검장에게 소환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현직 검사 수사는 공수처 관할이라며 검찰의 3차례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대면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인데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군 추천이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인선을 정광석화처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검찰 수사도 검찰총장 인선 전 매듭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열한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사상 최악 음모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지사 대변인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폭로의 배후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는 건 가짜 정보다 사상 최악의 음모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나 보죠? 이재명 지사가 LH 폭로의 배후다. 네, 언론 보도가 아니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주로 제기된 건데요. 일부 친문 성향 당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되는 건 처음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 소속 서성민, 김남근 변호사가 이 지사의 측근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면 선거를 이끄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타격을 입으니 이 지사가 일부러 LH 폭로를 기획했다는 겁니다. 우선 이것부터요. 이 폭로한 그 변호사들이 이 지사 측근은 맞습니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김남근 변호사는 과거 이 지사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서성민 변호사는 경기도에서 운영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의 공동 단장을 맡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두 사람은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다.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 내부는 어때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당장 더 확전될 분위기는 아닙니다. 한 친문 인사는 이 지사가 그걸 계획할 정도로 재갈공명은 아니지 않냐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 지사 측도 이낙연 전 대표가 타격을 입으면 정세균 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지사가 어제이던가요? 이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글도 올렸던데 같은 맥락인 거죠?
네,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이 지사는 민주당 내부 갈등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성 친문당원이 2, 3천 명 정도 규모로 추정되는데 대선 경선에서는 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사 측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들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보다는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짜릿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오랜만이네요. 네, 이번 LH 투기 의혹에 김현미 전 장관이 소환됐습니다. 장관 시절에 했던 3기 신도시 관련 인터뷰 때문인데요. 지난 2019년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우리가 실제로 택지를 검토하던 곳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빗나갔다. 참 신기하고 짜릿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미리 그게 이제 새면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어요. 네, 보안 관리 지침까지 만들어서 관리했는데요. 회의 자료는 즉시 회수, 파기하고 자료를 외부에 제출할 때는 후보지를 점이나 원 모양으로 표시해서 못 알아보게 했습니다. 담당 업무를 맡은 국토부 공무원은 자료를 007 가방에 넣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국토부가 그때 조심하면 뭘 합니까? 이 산하기관인 LH에서는 줄줄 세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국토부 직원들 억울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국토부 전 직원 가운데 연루된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SNS에 공유한 그림인데요. 자, 볼까요? 네. 손이가의 손이가, 신도시의 손이가 풍자한 거죠. 네, 짜릿하게 국민들에게만 지켜진 보안,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국토부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국민들은 억울한 걸 넘어서 분노 폭발인 상황이니까요. 이 3기 신도시를 처음 시작한 게 김현미 전 장관인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미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엄마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여성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죠. 경찰이 외할머니가 엄마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손관계와 친자관계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은 배유미 기자가 설명합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아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DNA 검사를 통해 숨진 3살 아이의 친모로 지목된 40대 여성 A씨.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아빠를 찾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친부 가능성이 제기된 A씨의 남성 지인 2명에 대해 DNA 검사를 했지만 둘 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여전히 DNA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자신의 큰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DNA 검사에서 오류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절반씩 자식에게 전달되는 만큼 친자검사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손녀 사이에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단 겁니다. 현대 법과학, 과학 수사의 역량과 수준을 볼 때 DNA 검사에서 오류가 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편 숨진 3살 아이는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대 큰딸이 출생신고한 이름으로 양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큰딸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아이와 큰딸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마약 투약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이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찰관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박혀있는 검은색 승용차.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차량을 들어 올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마약 관련 용의자가 몰던 차에 깔린 건 어젯밤 9시 55분쯤. 딱 들어들 때 꽝 소리가 나면서 한 분이 깔려있고 나머지 분들은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당시 경찰관들은 마약이 든 택배를 찾으러 온 용의자 2명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인근에서 한 명을 먼저 붙잡은 경찰. 나머지 용의자가 승용차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차를 몰아 경찰관을 들이받은 뒤 15m가량을 달아났습니다.
용의자가 탄 차량은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이처럼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가로하는 걸 보니까 왼쪽으로 들었는데 저희 직원도 그 차를 피하려고 하필 같은 방향으로. 붙잡힌 용의자들은 중국 동포로 이 중 한 명에게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진주에 있는 목욕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와서 비상입니다. 진주시는 비수도권 중에 처음으로 거리두기를 2단계까지 올렸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목욕탕 입구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주변엔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곳에선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사흘 새 92명에 이르는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일은 전날 확진된 가족을 통해 감염된 확진자가 이 목욕탕을 방문한 날입니다.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확인한 목욕탕 이용자는 235명, 목욕탕 직원 중에도 감염자가 있는 데다 의심 증세가 있는데도 6일 동안 목욕탕을 드나든 확진자도 있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지자 진주시는 지역 모든 목욕탕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했지. 갑자기 코앞에 센터에서 저런 거 지금 마음 신나라지. 불안하시니까 항의사 계속 연락 오고 자꾸 취소하시고 진주시는 확진자가 쏟아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 가운데 처음으로 다시 2단계로 높였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파로셀스 사우나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이상 증세가 있다면 즉각 인근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경남 지역 전체 목욕탕 이용자를 상대로 발열 검사를 하고 QR코드 확인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며칠째 400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결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다시 2주 연장됐습니다. 다만 결혼 전 상견례 모임과 직계 가족 모임은 예외로 허용합니다. 오늘 나온 거리두기 수칙을 이현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카페와 식당, 헬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시작된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최근 8주 연속 300~400명대의 답답한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를 늘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뿐 아니라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나 영유아와 함께 만나는 경우도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양가에서는 이러다 본식 때 그냥 뵙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했어요. 다만 영유아를 포함해 8명이 모이더라도 성인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던 돌잔치도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가능해졌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한 달 만에 유흥주점, 관람주점, 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좀 많이 힘을 얻게 됐죠. 지방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월급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재난지원금 자체도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방역당국은 노래할 때는 아크릴판을 설치하고 클럽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는 목욕탕 사우나의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와 대화를 나누는 일도 금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유럽 일부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다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접종자에게서 혈전 응고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유 비율이 높은 우리는 영향이 없을지 황규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인구 100명당 0.98명.
일본과 뉴질랜드보다는 높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물론 세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나마 확보한 백신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유럽 일부 국가에서 또다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에서 특정 1년 번호의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혈전 응고 증상으로 인해 숨졌고 이로 인해 유럽 10개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해당 1년 번호의 백신은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작용 신고로 혈전 생성에 대한 부작용 신고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백신 도입이 시급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입 일정이 확정된 720만 5천 명분의 백신 중 절반 이상인 455만 명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나머지는 화이자뿐입니다. 질병청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2분기 예방접종 계획에 얀센과 모더나 등의 도입 일정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국가 간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중국이 이른바 백신 여권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도 이 여권을 도입하라고 제안합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중국에서 내놓은 국제 여행 건강 증명 프로그램입니다. 신분 확인을 거치면 핵산 검사 결과는 물론 혈청 항체 검사 결과, 백신 접종 여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외국인 여권은 등록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증명서에는 접종 시기는 물론 백신 종류까지 나와 있습니다. 양회기간 왕이 외교부장의 발표 하루 만에 전격 보급됐습니다. 我们愿意同各国探讨疫苗接种的互认的问题，探讨它的可行性和操作方案。 발급된 QR코드를 제시하면 14일 격리 없이 출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홍콩을 오갈 때 시범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국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도 중국 측 제안을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Vaccination is just not available enough around the world and is not available certainly on an equitable basis. 특히 백신 여권을 국가 간 서로 인증하는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중국에선 식염수를 섞어 가짜 물백신을 만든 일당이 검거됐고 최근 시노팜 백신을 맞고 몸 전체에 붉은 반점이 발생한 사례도 SNS에 올라와 국제사회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도쿄와 베이징 올림픽 참가자 전원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국 백신에 대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15살 미국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사망하면서 미국이 시끌시끌합니다. 물론 편의점을 습격한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경찰 5명이 13방을 동시에 쏜 것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정당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주유소를 향해 총을 겨누며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주유소 편의점에서 나온 소년은 한 손을 든 채 허리춤에 있던 총을 내려놓습니다. 곧이어 뒷주머니 쪽으로 손을 옮기자 총성이 이어집니다. 결국 편의점 무장강도 용의자였던 15살 소년은 13발의 총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년이 손을 넣은 뒷주머니에는 무기가 아닌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5명의 불필요한 총기 사용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 1급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노조 측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는 무장 강도 용의자에게 위협을 느낀 경찰들이 사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년의 보호자 요청에 따라 경찰 몸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며 총격 당시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빈 술병은 재활용을 할 수 있죠. 소주병은 거의 모든 회사가 병 크기와 색깔을 통일시켜서 재활용이 쉬워졌는데 맥주병은 그게 합의가 잘 안 되나 봅니다. 회사마다 멋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조현선 기자가 공병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다 쓰고 다시 쓰고 가방에 넣어온 술병들을 기기에 하나씩 넣습니다.
무인 회수기가 자동 계산하면 옆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주병은 한 개에 100원, 맥주병은 130원씩 2017년 대비 각각 4%와 15% 올랐습니다. 알뜰하게 모아 용돈을 만들기도 하는 소주와 맥주 빈 병은 원가도 다르지만 병 수거 방식도 다릅니다. 소주는 업체 간 협약을 통해서 이 병의 크기나 색깔을 통일시켜서 공동 재사용 체제를 진행 중이지만요. 이 맥주는 보시다시피 크기나 디자인이 제각각이어서 이 자사로 반환받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산 맥주병은 재사용이 불가해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류 회사는 신선함, 투명성을 앞세우며 투명 술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병 회수도 논란입니다. 과거 한 주류업체가 투명 소주병을 출시한 뒤 공동 재사용 협약을 위반했다며 200만 병의 소주병이 창고에만 방치된 일도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투명한 맥주병이 비슷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병보다는 수거 작업의 비용이 더 들겠지만 투명한 맥주병도 기존 맥주병들과 유사한 재활용률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명한 병이 이제 막 확대되는 추세여서 추후 업체들 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 낮 서울 한강 모습입니다. 요 며칠 이렇게 뿌연 회색빛 풍경만 보게 되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남은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와 인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엔 이틀째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오늘 낮엔 평소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4배 높았습니다. 주말까지도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와 호흡기, 눈 건강이 우려되니까요. 야외 활동 시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체로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4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오전까지 경상 해안가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 더 오르겠고요. 제주를 제외하고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필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명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강한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집값 잡으라며 국토부 명운을 걸라고 했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 투기 세력 잡는데 또 명운을 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값도 투기 세력도 임기 4년 내내 못 잡던 걸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그 묘수는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무뎌지는 명운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